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5부 선창. 필요하면 만날 수 있는 여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다가 정이 들겠죠. 순영이가 큰 눈으로 대부리를 보며 말했다. 필요하지 않게 되면 만나지 않아도 상관없겠지. 고향에 같이 가세요? 누구 오고? 그 여자. 택도 없는 소리. 데리고 가시지 그러세요? 그런 여자는 한 남자만으로는 살 수 없다니까. 자식 낳고 살림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요. 대부리의 말에 순영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사이에 국밥을 차린 상이 들어왔다. 대부리는 우선 닭배기를 사발에 가득 따라 단숨에 비웠다. 뜨근뜨근한 국밥에 닭배기까지 털어놓고 나자 몸과 마음이 훈훈하게 녹아내렸다. 순영이의 얼굴도 발그레해졌다. 국밥상을 물린 두 사람은 쩔쩔 끓는 아랫목의 벽에 등을 기대고 느긋하게 앉아 있었다. 이따금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기도 하면서 나는 내일 떠나야겠구만. 대부리가 순영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리 갑작스럽게 떠나요? 순영이가 떠나는 모습을 뵈기 싫으니까 나 먼저 배를 타버렸겠어. 그렇게도 순영이가 보기 싫으세요? 이 땅이 싫다고 떠나는 순영이가 무엇이 배기 좋겠남? 그는 팔을 내밀어 순영이의 포동포동하고 부드러운 손을 꽉 잡았다. 순영이는 대부리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둘이는 마주보며 웃었다. 그리고 한동안 눈으로 말을 주고받았다. 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다. 대부리는 다른 한 팔로 순영이의 허리를 감고 힘을 주어 죄었다. 순영이는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이 뜨겁게 빛나고 있었다. 순영이 오고 헤어지고 싶지가 않구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 먼 훗날 다시 만나기도 싫고 먼 훗날 다시 만나느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함께 있고 싶구만. 이건 내 진심이여. 나는 후담에 훈영이를 다시 만나고 싶지가 않아. 내 초라한 모양을 다시 뵈기가 싫구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보란 말이여.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순영이는 내 맘 모를 거요. 이 손 놓으세요. 순영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쌀쌀하게 굳어졌다. 하야시 때문인감? 대부리가 내뱉듯 물었다. 그 사람하고는 거래가 끝났어요. 순영이는 싸늘하게 굳어진 얼굴로 대부리를 쏘아보며 말했다. 그제야 대부리는 순영이의 허리를 감았던 팔을 풀었다. 저는 이제 어떤 남자하고도 상관없이 자유스러운 몸이에요. 쏘아붙이듯 말하는 순영이의 눈에 눈물이 크렁하게 젖어 있었다. 국밥집에서 나온 대부리와 순영이는 그 길로 곧장 쌀이째 쪽으로 향했다. 순영이가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여 대부리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선창을 지나 일본인 거리까지 오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부리는 쓰렁한 기분으로 시종 입술을 굳게 닫고 있었으며 순영이는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고개를 푹 떨군 채 걸었다. 대부리는 순영이와 함께 눈이 수북이 쌓인 쌀이째를 올라가고 있었다. 대부리는 쌀이째 주막 가까이까지 순영이와 함께 갔다가 순영에게 먼저 들어가라는 말을 하고 그냥 몸을 돌려 세웠다. 어디 가서 탁백이라도 한 잔 하면서 조용히 생각을 좀 추슬러 보고 싶었다. 그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고갯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헤어지는 것은 죽음만큼이나 고통스럽고 허무한 것이었다. 대부리는 이별은 곧 죽음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영산강 큰 물 때문에 파란 보랏빛의 물달배기 꽃을 머리에 꽂고 죽은 필순이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이별은 죽음과 같은 것이라고 여겨왔다. 말바우 어미와의 이별도 마찬가지였다. 다시 만날 수 없음은 곧 생명이 없는 죽음 그것인 것이었다. 쌀이째 고개를 내려오면서 대부리는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고 서서 그의 심사처럼 거무죽죽하게 구겨져 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되도록이면 하루빨리 서둘러 남역으로 내려가야겠다고 작정을 하였다. 이번에 내려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곡전의 한 영감이나 응신청의 식구들 그리고 봉선이한테까지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대부리는 자신의 마음이 어찌 변하게 될지 자신이 없었다. 기실은 그가 여태껏 고향에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던 것도 따지고 보면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될까 싶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대부리가 쌀이째까지 순영이를 바래다 주고 시궁창 속같이 꾸정꾸정해진 심사를 달래기 위해 맥빠진 걸음으로 쌀이째 고갯길을 터덜터덜 내려오고 있는데 누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봉선이었다. 봉선이는 팔짱을 끼고 대부리의 앞에 서서 다소 뒤틀린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대부리는 순간 봉선이가 필시 순영이와 함께 고개를 올라가던 그들을 보고 심사가 어지러워 있는 것이라고 짐작했다. 어쩐 일이요? 좀 전에 같이 걸은 여자? 주막집 주인 딸이요. 내일 모레면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누만. 대부리는 자신도 봉선에게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적이 실망하였다. 뭐 내가 뭐라고 하요? 봉선인 애써 태연한 척하였다. 6월에서 우연히 만나서 바래다 주고 오는 길이요. 대부리는 다시 변명을 하였다. 그는 봉선의 마음을 상하게 해주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이번에 고향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르는 여자인데 헤어지는 순간에 마음을 끄적여 놓고 싶지가 않았다. 더구나 봉선이는 대부리에게 심신을 다 기울여 잘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여자의 마음에 툭이라고 하는 더러운 상처를 남겨주기가 싫은 것이었다. 헌디 여기는 어쩐 일이여? 대부리는 애써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옷 한 벌 갖다 놨어요.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워낙 급하게 마련한 옷이라서 품이나 제대로 맞을란가 모르겠어요. 하고 상냥하게 말했다. 옷이라니 누구 옷? 오랜만에 고향에 가시면서 그 몰골로 가시려? 봉선이가 내 옷을 지었단 말이요? 새벽같이 싹바느질 꾼을 셋이나 불러다가 부랴부랴 지었어요. 허이, 참네. 대부리는 눈이 쏟아지는 하늘을 쳐다보며 기분 좋게 웃었다. 고향을 떠나온 이후로 여자한테 옷을 받아본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대부리는 봉선이한테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시해야 좋을지 몰라 벙싯벙싯 웃고만 있었다. 웃으면서 그는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쓸어보았다. 히치히치 낡고 때꾸기 꾀죄죄한 핫바지에 중데님을 메고 위에는 소매가 넓고 무가 없이 옆이 터지고 누덕누덕 누빈 중치막을 걸치고 집신 간발에 머리는 흰 수건으로 질끈 동여 영락없는 떠도름하는 비렁뱅이의 차림이었다. 그러고 보니 내 몰골이 말이 아니구먼. 대부리는 어색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고향에 가시면서 그런 차림으로는. 봉선이가 대부리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손버선 한 켤레는 짝기 형님 드리셔요. 그분 옷도 한 벌 지어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워낙 시간이 촉박해서. 말이라도 고맙구먼. 짝기 형님한테 봉선이 말 그대로 전하지. 선편이 내일 새벽에 있다는디. 봉선이가 아쉬운 얼굴로 대부리를 바라보며 차마 말끝을 맺지 못했다. 누가 우리요? 주막에 찾아갔다가 짝기 형님을 만나봤는디 그분이 그러시대요. 형님이 선편을 알아봤구만 그려. 선가는 있어요? 봉선이가 물었다. 뱃삭 없을까 봐서 그려. 그런 건 걱정 말어. 그러면 내일 새벽배 떠날 때 만나겠네요? 선창에 나오려고? 나가면 안 되나요? 뭐 안 될 곳은 없지만은 추운 새벽에 나와서 눈물 짜고 콧물 짜고 할 것도 없어. 새벽에 선창에서 만나요. 봉선이는 서둘러 몸을 돌려 세우고 걸음을 재촉했다. 대부리는 한동안 그대로 서서 봉선이의 뒷모습만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는 다급하게 봉선이 뒤를 따라 뛰어갔다. 봉선이. 대부리가 봉선이의 등을 가볍게 툭 치며 부르자 그녀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걸음을 멈추어 섰다. 봉선이 고맙구만. 봉선이 안 잊을게. 대부리의 말에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말하려고 뛰어왔어요? 그려, 봉선이 안 잊을게. 싱거운 양반이네. 아니요. 보잘것없는 이놈을 생각해준 사람은 그래도 봉선이 뿐이로구만. 참말로 안 잊을게요. 다시는 못 만날 사람 같이 말하시네. 이번에 내려가면 다시 제물포에 안 올란가요? 꼭 그럴 사람 같네요. 봉선이가 다그치듯 물었다. 그런 것이 아니오. 어서 들어가셔요. 들어가셔서 옷이 품이 맞는가 한번 입어봐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꼭 내가 지어다 준 옷을 입고 배를 타야 해요. 그러면 나는 가보겠어요. 그러면서 봉선이는 종종 걸음으로 탱자 울타리 모퉁이를 돌아가 버렸다. 대부리는 천천히 쌀이째 언덕을 올라갔다. 눈은 좀처럼 멋지 않을 것 같았다. 두꺼운 구름장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뻗질러 내렸으나 눈은 햇살 속에서도 흩날렸다.
눈을 흠씬 맞고 쌀이째를 올라가는 대부리의 마음은 축축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순영이의 냉혹함과 봉선이의 뜨거움이 마음속을 어지럽게 해집었다. 대부리가 취연한 기분으로 주막에 들어와 골방 안으로 들어서자 순영이와 짝귀가 함께 앉아 있었다. 대부리가 방문을 벌컥 열자 짝귀와 순영이가 무슨 말인가 주고받다가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대부리는 육감적으로 그들이 봉선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여자가 대불씨 좋아한다는 기생이에요? 대부리가 짝귀 옆에 앉자마자 순영이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물었다. 화류계에 있는 여자이긴 해도 마음 하나는 착혀. 대부리의 말에 순영이가 야릇하게 미소를 말아 올렸다. 그 여자가 놓고 간 거래요. 순영이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소를 머금은 채 옷보퉁이를 대부리 앞으로 옮겨 놓았다. 내 옷이라는디 품이나 맞을라는가? 대부리는 순영이의 얼굴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옷보퉁이를 풀었다. 평량자의 검은 칠을 한 흙립이 나왔다. 보부상들이나 상인들이 쓰는 것처럼 끈에 목화 송이가 달려 있었다. 웬 흙립인가? 짝귀가 물었다. 글쎄요, 어디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서 대부리는 흰 머리수건을 질끈 동여맨 위에 그대로 흙립을 비투루미 쓰고 끈을 죄어 맸다. 어디 어울립니까요? 대부리가 짝귀를 보며 물었다. 이거는 두루마기 모양인데 한번 입어보게나. 짝귀가 옷보퉁이를 가리켰다. 대부리는 옷보퉁이에서 검정 두루마기를 펼쳐들었다. 세목에 검정물을 들여서 만든 것이었다. 네 한번 걸쳐볼까요? 대부리는 흙립을 쓰고 일어서서는 검정 두루마기를 꿰어 입고 고름을 접었다. 그리고 뒷짐을 지어 아랫배에 힘을 주고 목을 빳빳하게 세우며 방안을 서성댔다. 다 어울리네. 짝귀가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형님 보기에 장차 재물포 바닥에서 땅땅거릴 미국상 같으오? 대부리가 억지 웃음을 얼굴 가득히 뒤발질하며 물었다. 이건 핫바지 저고리 아닌가? 아이고 손보선도 있구먼. 짝귀가 펼쳐진 옷보퉁이를 다시 뒤적거리며 말했다. 참, 손보선 한 컬레는 형님들이라고 없디다. 그러면서 대부리는 조금 전 봉선이가 말했던 대로 짝귀 형의 옷을 지치 못한 것을 미안해하더란 말까지 전했다. 짝귀는 대부리가 건네준 솜버선을 받아들고 벌름벌름 웃었다. 대부리는 입었던 두루마기와 머리에 흙립을 벗어 다시 보퉁이에 쌌다. 아주 호사를 하시게 됐네요. 순영이가 다시 입을 열어서야 대부리는 옷 보퉁이를 방구석으로 밀쳐두고 서먹한 얼굴로 그녀를 물끄러미 보았다. 그려 봉선이 덕분에 호사를 하는구만. 오빠는 뭐 했어? 오빠도 그 흔한 기생이라도 하나 주어서 핫바지 저고리나 한 벌 얻어 입고 고향에 가시지 않고. 순영이가 짝귀를 보며 대부리를 찍는 말로 튕겨댔으나 대부리는 그냥 허허롭게 웃고만 있었다. 개항 이후 세상은 급변하였다. 해를 반으로 쪼개놓은 것처럼 급변하는 세월은
빨리도 흘렀다. 어두운 거리에 전등이 켜져 밤이 낮과 같이 밝아지고 제물포에서 서울까지엔 경인선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경부선의 화륜차가 철도 위를 달리기 시작했으며 전하가 가설되고 신문이라는 것이 날마다 나라 안팎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런가 하면 일본 해군이 쓰시마 해협에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침시킨 것을 계기로 일본은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그해 9월 5일에는 미국의 군항 포츠머드에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주선으로 일본과 러시아 간의 강화 조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 포츠머드 조약이란 미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을 침략해도 좋다는 묵인을 해주는 것이 되고 말았다. 포츠머드 조약이 체결된 지 2달 후 일본 수상을 지내고 중추원장이며 후작인 이토 히로부미가 경부철도 특별열차로 남대문역에 도착했다. 이른바 보호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1905년 11월 17일 한밤중에 무장한 일본 헌병들로 둘러싸인 국무회의에서 치욕적인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것이 체결되었다. 일본 측이 내놓고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대신들에게 강제로 찬성을 요구했던 조약문의 내용은 모두 5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었다. 1. 일본 정부는 일본 외무성에 의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사무를 감시 지휘하기로 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 신민 및 이해를 보호한다. 2.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과의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하게 하고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 정부의 중개 없이는 국제조약의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은 하지 못한다. 3.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궐하에 한 명의 통감을 둔다. 통감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에게 내알할 권리가 있다. 4. 일본과 한국과의 현존하는 조약이나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5.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 이 조약에 대해서 이토 히로부미와 주한 일본군 사령관인 하세가와 요시미치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 찬성한 대신은 학부 대신 이완용,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군부 대신 이근택,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등 5명이었고 일본 헌병들이 권총을 덜거덕거리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이를 반대한 대신은 법부 대신 이하영, 탁지 부대이신 민영기, 참정 대신 한규설 등이었다. 이튿날 이완용의 집에 불이 났다. 그 불길 속에서 장안이 온통 통곡 소리에 흔들리고 조약을 반대하는 상소가 빗발쳤으며 거리에 여기저기에 경문이 돌았다. 사흘 후 황성신문에는 사장 장재현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비분에 찬 논설을 실어 장안의 식자들의 가슴을 저미게 하였다. 동양 삼국의 안녕을 솔선주선하기로 나선 이또가 1000만 뜻밖의 어이 5조약을 내놓았는가. 개가죽을 쓴 우리 대신들은 일신의 영달만을 위하여 황제 폐하와 2000만 동포를 배반하고
4,000년 강토를 외인에게 주었도다. 슬프다. 우리 2천만 노예 동포여. 살아야 할 거나 죽어야 할 거나. 거리마다 군중들이 모여들어 조약을 성토하였으며 상점들은 모두 철시하고 말았다. 시종무관장으로 있던 민영환과 일개 병정인 윤두병이 통분함을 참지 못해 자결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으며 잠시 후에는 조병세 대감과 전 참판 홍만식도 자결을 했다고 하였다. 개항지 목포, 옥가모도 미국상의 등짐꾼 웅보가 망국의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안 것은 장지연이 비분에 찬 논설을 쓴 닷새 후 염주근이 꾸적꾸적해진 황성신문을 구해온 것을 읽고 나서였다. 나라가 일본 것이 되고 말았구먼. 웅보가 장지연이 쓴 논설을 읽고 나서 한숨을 섞어 말했다. 등짐일을 끝내고 미국 창에서 가까운 거적 주막에 들러 닭배기로 하루의 피곤을 털어내고 있던 새끼네 친구들은 웅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얼핏 들리는 이야기로 서울에 큰 난리가 났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보호조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 꼼꼼하게 좀 말해봐. 어찌 된 게요? 신문 쪼가리를 구해온 염주근이가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이 나라가 일본 소나기에 들어가 버렸단 게. 웅보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애매하게 화를 내고 있었다. 임금님이 또 어찌 되었는가? 지금이라도 소리꾼이 되어 헐헐 떠로드름하면서 살고 싶다는 판세가 건성으로 물었다. 그러니까 마시냐 하면 그러니까 지난 11일 날 밤에 대신들이라는 작자들이 이 나라를 일본에 넘겨주겠다고 하는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 나라는 일본 사람들 것이라 이거요. 땅덩어리도 강물도 나무도 풀도 죄다 일본 사람들 것이 되어버렸다 이거라니까. 그래도 내 말을 못 알아먹겠어. 웅보는 거듭 큰 소리로 신경질을 내고 있었다. 뭐시? 나무랑 풀이랑 그것은 택도 안 닿는 소리네. 번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대신들 도장 하나로 이 나라가 땅덩어리가 강물이랑 다 어떻게 일본 사람들 것이 된단가. 그것은 웅보가 무엇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구만. 덕칠이가 술잔을 단숨에 쫙 비우며 웅보의 말을 무질러 버렸다. 요런 천치. 대신들이랑 임금님이랑 이 나라를 팔기로 하고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어 버렸단 게 깝깝한 소리를 했었는구만. 임금님도? 임금님께서도 조인을 했다는 말이요? 등짐꾼 노릇 집어치우고 지리산에 들어가 포수나 되고 싶다던 염주근이가 조인이라는 말을 썼다. 이제부터는 임금은 허제비가 되고 일본 통감이 이럭저럭하게 생겼어. 웅보가 신문 쪼가리를 여러 겹으로 접어 허리춤에 쑤셔 넣으며 푸념처럼 말했다. 웅보의 말에 염주근이, 판쇠, 덕칠이는 아무래도 나라가 일본 사람들 손으로 넘어가 버려 일본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세상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참말로 나는 암만 해도 개득이 안 가네. 이것은 말이시 일본이 총칼을 들고 우리하고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닌디 어째서 이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단가. 판세는 여전히 웅보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팔아먹었단께. 우리가 땅이나 집을 팔아먹듯기 이 나라를 일본에다 팔아먹었다 이거요.
그래도 내 말을 모르겠어? 아이고, 그렇다면은 우리 딸도 일본 사람들 것이 되는감요? 웅보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던 늙은 주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는 모두 일본 사람들 종이 되는 거죠. 웅보는 그렇게 말하면서 땅바닥에 침을 칵 뱉었다. 참말로 그렇다면 예수 다 가져가시오. 하고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까? 일본 사람들이 마음대로 차지어 계시리 귀경만 하고 있을까? 다시 종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싸우겠제. 그러고 피를 흘리겠제. 다른 나라 사람들 종 노릇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싸우겠제. 염주근이가 묻고 웅보가 대답했다. 그날 밤 그들은 탁배기 한 사발로 허기와 피곤을 달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쉬움과 불안함 그리고 울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그들은 마치 새끼네 집에 불을 지르고 야행을 칠 때처럼 허전함을 느꼈다. 그들은 나라가 무엇인지는 몰랐어도 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일본의 땅을 빼앗긴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들은 새끼내에서 그랬듯이 한 번 땅을 빼앗기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다라는 애시당초부터 우리들 것이 아니었은게 맴이 덜 아프지만 땅을 뺏긴다는 것이 분통 터질 일이구만. 웅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염주근이가 말했다. 땅은 뭐 우리 것인감? 그래도 우리들 땅도 있지. 시방 우리가 밟고 있는 땅도 그렇고 우리가 죽어서 묻힐 땅도 그렇고 또 산과 강과 나무와 풀들은 우리 것도 되는구만. 웅보가 묻고 염주근이가 대답했다. 웅보는 염주근의 그 말에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염주근이의 말 맞다나 새끼네 논이 아니더라도 이 나라 안에 그들의 땅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초목과 짐승들은 그들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선창의 등짐꾼들이 십장 사무실 앞에 한 줄로 쭉 늘어서 있었다. 한 달 동안 일한 품삯을 받기 위해서였다. 등짐꾼들은 하루하루 받은 전표를 내밀면 전표대로 현금을 지급해 주었다. 웅보와 염죽은 판쇠, 덕칠이 등 새끼네 친구들은 나란히 서서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저마다 전표들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이달에는 몇 장이나 되는감? 앞에 서 있던 염주근이가 웅부를 돌아보며 물었다. 15장 뿐이로구만. 웅부가 손에 쥐고 있던 전표를 머리 위로 올려 보이며 찐부럭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이달에도 마에가리를 많이 했구먼. 우리 모친 땜시 한동안 알아두셨었구먼. 대답을 하는 웅부의 목소리에 맥이 빠져 있었다. 그런 웅부를 위로해 주기라도 하는 듯 염주근은 나도 요번에는 17장 뿐이로구먼. 하고 무기력하게 말했다. 뉘엿뉘엿 서쪽의 고하도 하늘에 노을이 타고 있었다. 노을은 하늘에서 바다로 뻗질러 내려왔다. 웅보는 15장의 전표에 대한 품삯 5원을 받아들고 대열에서 비껴 섰다. 그는 다른 등짐꾼들과 같이
양철집 사무실의 처마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한 달 동안의 품삯으로 받은 돈을 몇 번이고 다시 세어보곤 하였다. 5원이면 쌀 2말 값이다. 그 돈으로 온 식구가 한 달간을 살아가야 할 일을 생각하면 머릿속이 아찔해졌다. 한 달 품삯 10원을 옴실하게 받기만 한다면 쌀이 5말 값이니 잡곡을 사서 죽을 끓여 연명을 할 수는 있었다. 그런데 미리 전표 15장을 전표 장수들한테 이하를 떼고 선매해 버렸으니 그 돈밖에는 받지 못한 것이다. 이달에도 목줄 지탱하고 살아남자면 미리 전표를 파는 도리밖에 없을 듯 싶었다. 품삯을 받은 그들은 사막도가 마주 건너다 보이는 해변의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일이 끝나고 닭백이라도 한 잔씩 하는 날이면 선술집에 들르지만 그렇지 않은 날에는 이곳 늙은 팽나무 밑에 모였다가 헤어지곤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송충이 씹은 얼굴로 앉아서 애꿎은 곰방대만 뻐끔뻐끔 빨아댔다. 전표를 미리 선매해버렸기 때문에 고작 쌀 2서너말 값을 품삯으로 받은 그들은 앞으로 그 돈으로 한 달 살아갈 일이 아뜩하여 저절로 힘이 빠져버렸다. 살아갈 기력을 잃은 그들은 흐물흐물 어둠 속에 묻혀갔다. 무슨 술을 써야지. 이대로는 못 살겠구만. 판쇠가 어둠 속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무슨 술을 쓰다니. 등짐근 집어치고 소리꾼이 될란가? 판서의 자네가 소리꾼이 된다 치면 나로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포수나 될라네. 염주근이가 판쇠의 말을 받았다. 웅보와 덕칠이는 곰방대만 빨고 있었다. 우리들 말이시 품삯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는가. 품삯을 좀 올려달라고 때를 써보면 어쩔까? 이러고 돼진 족같이 가만히 있으면 어느 세월에 우리 품삯이 올라가겠는가. 찜부록한 얼굴로 애꿎은 곰방대만 연신 빨아대고 있던 웅보가 뚜벅 말을 꺼냈다. 그러자 내 말이 바로 그거여 하고 판쇠가 맞장구를 쳐주었다. 품삯을 올려주라고 때를 써보자고? 그러다가 그나마 등짐근자리 놓치면 어쩌게? 매사에 조심성이 많은 덕칠이가 트덕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누구 한 사람이 때를 쓰면 목이 잘리겠지. 그렇지만 전체 등짐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따진다면은 함부로 목을 자르지 못할 거 아니오. 그건 그려. 웅보 말이 맞는구만. 당장 배에 쌀을 산적해야 할 판에 등짐꾼 모두 한꺼번에 목을 자를 수는 없는 일이구만. 염주근이가 웅보의 말에 찬동하였다. 아이고, 그렇다면 한번 일을 저질러 봐. 판쇠가 어둠 속으로 친구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말했다. 나라가 몽땅 일본 사람들 손에 넘어간 판국에 우리들이라고 돼진 족같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오늘 듣자 하니 서울에서는 난리라네. 시종무 장관 민영환 대감과 의정 대신을 지낸 조병세 대감이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참지 못해 자진을 했다더구만. 서울에서는 저 난리들인디 아무리 무지렁이 등짐꾼들이라고 원 두 눈 뻔히 뜨고 귀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웅보가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길게 말했다. 그는 그렇게 말해놓고 친구들의 의견을 기다렸다. 웅보 말이 맞네. 마침 때가 좋구만.
우리가 뭐 나라에 녹을 묵는 배스라치도 아니고 되레 서름만 받아온 천한 출신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한번 꿈틀해보세. 염주근이었다. 나는 나라가 넘어가건 말건 그런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 뭐 언제 우리가 나라 덕보고 살았간디. 나라 걱정을요. 어디까지나 우리의 명분은 우리들 품삯을 올려주라는 요구일세. 그래야만 전체 등진군들의 찬동을 얻을 수가 있네. 똑 깨놓고 말해서 나라가 일본 사람들 손에 넘어갔은께로 한번 우리도 으쌰으쌰 해보자고 치면은 나라들 등진군이 몇이나 될지 의심이네. 등진군들 신세에 나란 일 걱정하게 생겼는가? 그러고 우리가 언제 나라 덕보고 살았는가? 덕칠이의 말에 판쇠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 역시 나라 일은 국록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나 걱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좋네. 명분은 우리들 품삯을 요구하는 것으로 허세. 품삯을 올려줄 때까지 일을 중지하는 것일세. 허나 웅보가 그렇게 말하고 일단 친구들을 둘러보았다. 허나 말이시, 명분은 품삯을 올려주라는 것이지만서도 우리 마음속에 담배씨만치라도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생각도 하자 이 말이구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쌀을 몽땅 일본으로 실어가 뿌려서 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도 생각함시로 요번 일을 추진하자 이것이구만. 웅보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전에 야적장에 쌀을 훔치다가 맞아 죽은 서천이의 말을 떠올렸다. 서천이는 웅보에게 왜 조선의 쌀을 일본으로 실어가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졌던 것이었다.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세. 먼저 해야 할 일은 많은 인부들이 우리 일의 행동을 같이 해줘야 쓸 것인께 내일부터 포섭을 펴나가세. 잠시 후에 웅보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좋네. 그러나 우리들 네 사람 힘으로는 안 되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로 연합문 명 좀 더 모으세. 내일 이맘때 여기서 모이면 쓰겠구만. 그러니 한 사람당 한두 사람씩 뜻을 같이 할 사람을 데려주고 일로 오기로 하세. 그러고 절대로 이 일이 미리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들을 하소. 염주근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품삯 올리자고 때를 쓰자는디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처음부터 이 일에 약간 뜨악한 반응을 보였던 덕칠이도 종당에는 친구들과 뜻을 같이 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나서 그렇게 말했다. 선창 하역 인부들은 사흘 밤 동안 사막도가 건너다 보이는 해변의 늙은 팽나무 밑에 모였다. 두 번째 밤에는 9사람이 모였고 세 번째 밤에는 22사람이 모여 사흘 후 정오부터 실력 행사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세 번째 모인 22사람들은 사흘 뒤 일에 대해서 저마다 각기 한 가지씩의 일을 맡았다. 그들의 의사를 십장 대장과 객주 조합에 전달할 대표들과 방을 붙일 사람, 그리고 파업의 시간을 알리는 징을 칠 사람과 우왕좌왕하는 인부들을 유도할 사람 등이었다. 웅보는 징을 치는 일을, 그리고 염주근을 제외한 판세와 덕칠이는 웅보가 치는 징의 신호에 따라서 인부들을 옥가모도 미곡창 쪽으로 모으게 하는 일을 맡았다. 파업을 하루 앞둔 날밤 20명 남짓되는 인부들이 팽나무 밑에 모여서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객주 조합장이 무한 감리로부터 감찰증 허가를 받은 십장 14명과 함께 그곳에 나타났다.
인부 대표들은 객주 조합장과 십장들을 보자 깜짝 놀랐다. 물론 객주 조합장과 같이 온 14명은 염주근과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들과 반대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터라 다소 안심이 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인부 대표들은 십장들의 출현을 보고 그들의 기밀이 새어나간 것에 적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오.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이오. 우리 객주조합은 일본 사람들의 반대에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오. 그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우리 객주조합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신 십장들은 조선 무한 감리로부터 감찰증을 허가받은 조선 사람들 편으로 거류지 경찰서장으로부터 감찰증을 받은 일본 사람 측에 대항해서 싸울 사람들이요.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이 투쟁을 할 것이니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 조선 사람들의 본때를 보여줍시다. 객주 조합장이 인부 대표들에게 연설조로 말했다. 인부들은 객주 조합장의 말을 듣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하여 처음에 웅보, 염죽은, 판쇄, 덕칠이 등 4사람의 일을 꾸몄던 임금 인상을 위한 쟁의는 객주 조합과 무한 감리 허가의 십장들까지 가세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나절에 일이 시작된 지 1시간쯤 후에 웅보가 두들긴 징소리에 맞춰서 목포 선창의 전체 하역 인부들이 임금 인상을 내걸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봉수대가 있었다고 해서 봉산이라고 부르는 유달산은 목포 선창거리 서쪽에 솟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산으로 기암괴석이 삼지창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다.